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통영 모의고사 2주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2주차를 다 했는데 몇 부분만 좀 조금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늦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백선 특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에 보다 점수가 좀 더 나왔죠? 기존에 1주차랑 똑같았나요? 자, 문제를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른 1주차처럼 지금 사신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세 총론, 그다음에 그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지금 과세 주체가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세가 있죠. 그 다음에 도 지역은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구에서 징수는 세금은 2개밖에 없죠. 일단 지방세는 11개 세금이 되겠습니다. 11개 세금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9개 세금이 징수돼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2개 세목만 징수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징수는 2개 세금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구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만 옳은 것, 그러면 2개만 찾으면 돼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음 중 특별시세,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또는 여기 광역시세,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그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가 답이 돼요. 특별시, 광역시세 세목 9개는 절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도지역이죠. 도지역은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는데 도지역에서 6개 세금이 징수되고 시군에서 5개 세금이 징수됩니다. 그러면 이 6개 세금, 그 다음에 5개 세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 뭐 5개, 6개 다 할 필요는 없고 무조건 시군에서 징수는 세금 이 5개 중에서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특히 재산세가 시군에서 징수된 세금입니다. 재산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세도 시군에서 징수세금. 다른 것도 있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재산세 하나라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나오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세는 취득세 정도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세 정도는. 그래서 앞으로 이 과세 주체, 지방세를 과세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또 도세, 시군세 나올 때는 유의부합이 내에서만 출제됩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시, 광역시세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세는 그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답이고, 구세로만 모두 옳은 것, 그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분명히 도세 있어요. 도세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그 다음에 도세,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군에서는 뭐가 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꼭 시군세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디귿 재산세하고 미음 등록면허세 2개가 바로 보다 구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음 조세 중 부동산 보유와 관련이 없는 조세 그랬죠? 문제가 좀 다르네. 거기 문제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좀 남은 문제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설명 안 듣고 문제만 가져가 본 분들이.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조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1번부터 문제가 다르네요. 1번부터 다시 풀어야 되겠어요. 예. 자, 지금 다른 데 지역 부분하고 문제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틀리네요. 자, 1번부터 달리 풀게요. 자, 동형 모의고사 2주차 거. 회선 필요 없어. 아까 1번부터 왜 말씀을 안 했어요? 일단 하여튼 지방세 분류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주차 거. 제 1번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1주차에서는 그 부동산, 자, 양도 단계에 관련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랬죠. 1주차에서는.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관련되는 조세가 아닌 것 해가지고 1주차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정답했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두 군데만 관련돼요. 양도와는 관련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주차에서는 그때 지방교육세가 정답했는데, 자, 2주차에서는 제가 일부러 취득 단계로 물어봤어요. 부동산을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거기 재산세는요, 그 기업 재산세는 보유라고 좀 써놔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고, 니은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도 쓰고 보유도 쓰고 양도도 쓰고,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모두 관련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디귿인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와만 관련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지방교육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과 부동산 보유 두 군데 관련되는 세금이 되겠고, 인지세에 나와 있어요.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에만 관련돼요. 보유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가 아닌 것 그러면 무조건 인지세가 답이에요.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 보유에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문제는 취득과 관련되는 세금 모두 찾아라 그러면 니은번 농어촌 특별세 됐나요? 그 다음에 리을번 지방교육세 취득 들어있죠. 그 다음에 미음번 인지세 취득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취득과 관련되는 세금은 니은 농어촌 특별세, 리을 지방교육세, 미음 인지세. 그래서 니은 그리고 리을 미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혹시라도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요 재산세 분명히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와 관련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유 있지요. 니은번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와 관련되죠. 그죠? 지방교육세도 보유와 관련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 조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됐나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역 뭐가 돼? 재산세, 니은 농어촌 특별세, 디귿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리을 지방교육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 중에서 지방세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를 정답으로 주면 돼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고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고,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국세 그러면 뭐요? 디귿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됐나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거 국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정답으로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제척기간 나와 있죠.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라는 말이 뭐예요?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부담을 주는 것. 이게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인데,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이 중요한 경우인데, 이 제척기간 시험지 나올 때 국세, 지방세, 제척기간이 거의 다르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지방세 쪽으로 이미 제척기간 시험이 나왔고, 국세로도 제척기간 시험이 나왔는데, 거의 지방세 제척기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 지방세 제척기간은 거기 동그라미 1항처럼
동그라미랑처럼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걸 통상 우리가 무신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그라미랑처럼 이럴 때 제척기간은 7년간이죠.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으로 먼저 갑니다. 동그라미 4번부터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4번과 5번도 자 동그라미 4번, 5번 같이 보는데 동그라미 4번과 5번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앞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척기간은 7년보다 길어요. 10년이 갑니다. 10년.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그 밑줄 쳐놔요. 그래서 취득하여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도 그래요. 실권리자 나와요. 명신타에 관한 실법률자,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이것도 앞에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10년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10년이 돼야 돼. 그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다. 구분해줘야 돼요. 자, 구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처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이란 말이 나와. 환급 등 부정한 행위란 말 있죠. 부정이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런 말이 나와. 포탈 등 이런 것은 몇 년이다?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돼요.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 동 3번은 자 보통 우리가 여기 보세요. 소득세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이에요. 소득세도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몇 년이요? 7년이요. 그런데 우리가 부담부증여란 말 있죠. 부담부증여는 일부 빚을 인수한 일부 채무 상당액은 양도, 채무 인수액 상당액 이외 나머지는 증여죠. 그러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과세되죠. 이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15년이 됩니다. 15년이 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부분 15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몇 년이요? 15년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함께란 말 들어있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이때 신고서 제출되지 않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5년입니다. 15년. 그래서 정답은 5번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제척기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담부증여란 말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런 말이 나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 그러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란 말 들어가네. 양도소득세 몇 년? 10년입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 나오면 10년. 알겠죠?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지방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제척기간은 10년. 또 실권리자가 취득함으로써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몇 년? 10년. 부담부증여 나오면 몇 년가? 15년. 이렇게 제척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으로도 제척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도 납부 의무는 소멸되죠. 그러면 이때 소멸시효는 국세, 지방세 원칙상 5년만 하시면 돼요. 지방세로 시험에 나옵니다. 소멸시효 몇 년이다? 5년. 5년 경과라고 그래요. 5년 경과로 소멸시효로 인해서 납부 의무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 거야. 소멸시효 기간은 5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방세 기본법 등을 전체 놓고 제가 문제를 100% 다 다섯 오지시문 다 구성했는데 동그라미랑은 분명히 재산세 밑줄에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신청이라는 말 들어있죠. 그리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여기서 관할구역에다 밑줄 치고 시군이라고 써놔요.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자, 여러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재산세 요 하나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요것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물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란 말이 써져 있고 그리고 신청이란 말이 써 있어. 여기서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예요.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그러면 안 돼.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인데 요거는 꼭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꼭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지고 관할구역 내, 여기서 관할구역은 시군을 말해. 그럼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꼭 허가할 수가 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지금 물납이 가능하잖아요. 이때 이 납부세액에다 밑줄 쳐요. 이 납부세액은 자,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도 있지만 재산세도 있죠. 물론 재산세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 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는 또 이것이 또 나란히 적어집니다.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도 나란히 적어져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 따라 붙어오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죠. 이때 물납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요것만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물납이 가능해요. 절대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여기 물납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요. 좀 어렵게 아주 깊게 내버리면 물납에 대해서 아주 깊게 내버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반드시 물납 대상 금액인 납부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말한다. 다만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포함한다가 아니에요.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될 때 올해 개정됐죠? 45일이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자,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하고 그다음에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신청? 납부 기한까지 신청.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해야 되지. 이때 납부세액도 똑같이 이렇게 정해. 똑같이. 예. 무엇은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포함시킨다. 근데 무엇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절대 포함하지 아니한다. 됐나요? 꼭 노란 거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거요. 그렇죠? 마찬가지. 분할 납부할 때도 그 500만 원 초과라는 거, 요거 500만 원 초과해야 분할 납부 되잖아요. 이때 500만 원 초과 속에는 무엇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무엇은 포함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포함되고.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입니다. 방금 했죠. 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어디까지를 우리가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징수금이라고 그러죠. 체납 처분비, 예? 그 다음에 해당 지방세, 그 다음에 뭐까지? 가상금까지 포함하여 뭐라고 그래요?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서가 필요하죠. 먼저 뭐가 징수해야 돼?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상금. 알겠죠? 예. 그러면 이 징수금, 이걸 이제 징수금인데, 이 징수금의 징수 순서인데, 이때 징수금도 소멸시효 걸리죠? 몇 년? 5년. 지방세 징수금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간으로 한다? 5년간.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맞아요. 동그란 3항입니다. 언젠가는 동그란 3항도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혹시라도 이제 전자신고를 요즘 많이 해요. 또 전자납부, 인터넷상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전산장애, 즉 지방세 정보통신망 전산장애로 인해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에다 크게 동그라미 다음 날 복구되어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옛날 초창기 때는 복구된 날 틀리죠. 복구된 날. 그리고 복구되어 할 수 있게 된 날. 요것도 틀려. 무조건 뭐야? 복구되어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꼭 다음 날이 돼야 돼요. 다음 날로 무조건 연장돼. 전산장애 무조건 다음 날로 연장돼.
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신청하지 않고 바로 연장돼. 그 다음에 동물 4번이죠. 지방세 납부 의무, 소멸 사유가 있죠. 납부, 충당, 제척권 만료. 이건 소멸 사유가 되죠. 그러나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결손 처분,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죠. 법인 합병 틀리고 또 부가 철회도 틀리고 결손 처분도 틀리죠. 이것은 납부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납세자 사망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납세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도 소멸 사유가 아니다. 소멸 사유로는 작년에 이미 내버렸죠. 5가지. 자, 거기 3가지에다가 납부, 충당, 제척권 만료 이 3가지에다 추가 소멸 사유 2개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부가의 취소. 부가 취소 있죠.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 완성. 예? 소멸시효 완성. 그죠? 납부 의무 소멸 사유는 5가지. 다시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로만 소멸됩니다. 5가지로만. 이런 건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망, 상속으로 인한 사망, 사망, 또 합병, 또 결손 처분, 부가 철회 등 이것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네, 5번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 과세하겠다 예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요. 예고 통지를 받았다. 서면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통지 내용, 세금 부과하겠다 통지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이 있는지를 미리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사전에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금이 과세하겠다라는 통지를 받았지. 그러면 그 과세하기 전에 그 통지 내용, 세금 부과 통지 내용의 적법하느냐 부적합하느냐 이걸 미리 심사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다른 말로는 사전적이라 그래. 미리 사전적 세금 부과하기 전에 구제제도라 그래. 구제제도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의신청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죠. 내가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그때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사후적 구제제도라고 그러죠. 사후적 구제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좀 기간이 틀려요. 이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반드시 30일 이내란 말이에요. 비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무조건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후적 불복청구 인의신청 등은 며칠 이내 제기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적부심사 청구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만. 우리는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요. 이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사후적 구제제도는 전부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렇죠? 이렇게 기간들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로 5번도 맞습니다. 4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납세무 성립과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계속적으로 제가 납세무 성립, 확정 기본서 강의할 때라든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지난 우리가 28회 때는 납세 의무 소멸사유, 소멸되는 사유 5가지 소멸사유 찾는 문제죠. 그러나 이번에는 납세 의무 쪽에서 되면 이 소멸 쪽보다는 납세 의무 성립과 그 다음에 확정이 출제 가능성이 높죠. 자, 이 납세 의무 성립하고 확정 개념만 알면 아주 쉽죠. 아주 쉽죠. 납세 의무 성립은 요건의 충족이죠. 과세 요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이거요. 요건이 충족됐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은 구체적인
세액 결정이에요. 세액 결정. 세금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거. 세금이 결정인 우리가 납세금 확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취득세는 언제 납세금이 성립됩니까? 요건이 충족돼요. 취득, 그죠? 취득하는 때예요. 신고 말고요. 취득하는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확정돼? 신고.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로 과세 표준과 내야 될 세금이 결정되죠. 그죠? 납세금 확정되죠.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금이 성립됩니까? 물론 등기 내는 등록면허세를 말해요. 그럼 당연히 등록하는 때가 되겠죠.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신고로서 확정. 그 다음에 재산세 잘 나오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는 무조건 같아요. 과세 기준일 서로 6월 1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문 나왔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 납세무 성립 시기가 과세 기준일로 동일이라고 그래요. 동일.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다니까요. 같아. 그다음에 재산세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세금을 결정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납세지 세무서장이 결정하죠. 납세지 세무서장이 결정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외외가 있죠. 뭐가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이죠.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은 뭐요? 종합부동산세요.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는 원칙이지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 그죠? 그 다음에 거의 시험은 틀리게 뭘로 내? 소득세로 내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소득세 납세무 성립은 언제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럼 틀리다 이 말이에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이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리고 확정은 어떻게 확정돼? 신고로서 확정되죠. 신고로서 확정. 자, 주의. 소득세 언제 납세무가 성립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에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틀린 것은 몇 번? 2번. 소득이 발생하는 때 틀렸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때 아니에요. 양도하는 때, 양도하는 때 그럼 틀립니다.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는 어떻게 확정돼? 신고로서 확정. 자, 이거 다 출제했죠, 이거.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 신고가 가능한 것은 그러면 뭐요? 종합부동산세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25회 때 이거 나왔네. 25회 때. 그 당시 25회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주 세법을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 틀렸는데 이걸 틀렸더라고.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는 지방세는 그랬어. 그러면 재산세만 찾아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까지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나오면 재산세가 답이 되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나오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고.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 문제죠.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설명 틀리는 것. 동그라미 1항. 지방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 기본법이나 관계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이란 말이 법률이 1조, 2조, 3조 이렇게 항목 조항으로 돼 있죠. 그럼 그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딱 읽어봤는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자,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과세 형평, 재산권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말은 절대 틀린 것은 답 찍으면 안 돼요. 예,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좋은 말을 갖다 틀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항은 꼭 맞는데 이 동그라미 1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기준. 세법을 해석할 때 이 기준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거요. 근데 이것 외에도 이런 걸 세법 해석 기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방세 부과 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그럼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이 이것만 있느냐? 많아요.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방세를 부과할 때 신에 따라 성실하게 신의 성실 원칙. 민법에도 원리가 있죠. 기본 원리 신의 성실 원칙.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세 부과 등 원칙에도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있어. 신에 따라 성실하게. 그럼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 신에 따라 성실하게. 그죠? 이것도. 그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도 있어. 예? 소급과세의 금지. 예.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거. 이미 납세 의무가 이렇게 성립됐어요. 이렇게 이미 돼버렸어.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뭐 소급과세 금지. 이것 이외에도 또 더 있습니다. 추가 있는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거의 나와요. 뭐 세법 해석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은 성실 원칙, 뭐 소급과세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당된다. 뭐 또 이거 외에도 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도 있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도 있고, 명의자일 뿐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기속되는 자에게 과세한다. 뭐 실질 과세의 원칙 등 뭐 이런 거. 명의자가 있고 실질 기속자가 따로 있다니까?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해요? 명의자 말고 실질 기속자, 실질 기속자에게 부과한다. 뭐 이런 게 실질 과세 원칙 등.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이 지방세 부과 등 원칙에 딱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항은 문제 5번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라고 했어, 승계. 그러면 사업 양도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업을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이고, 근데 이 사업 양도인, 갑의 사업을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아. 그럼 승계받으면 사업 양수인 을은 사업 양도인, 이 사람이 못 낸 세금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이 을이 2차 납세의무 지죠. 이때 2차 납세의무 질 때 임대사업을 승계받았어. 갑이 임대사업을 했어. 그러면 그 임대사업을 을이 승계받았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이어받았어. 그러면 그 임대사업, 승계받은 사업에 관련된 세금만 2차적으로 납세의무 지는 겁니다. 예? 이 갑이 부동산을 양도했어. 그럼 양도소득세 생기죠.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이죠. 그래서 절대 양도소득세는 2차 납세 의무가 없다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사업의 포괄적 승계. 그러죠? 그러면 그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업장, 토지건물, 사업장,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까지 2차 납세 의무 진다? 그럼 틀립니다. 예. 양도소득세는 절대 뭐가 없다? 2차 납세 의무 지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 진다? 승계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 진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만 자,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지자체가. 그러면 그 과세 연도 따로 밑줄이요. 과세 연도를 밑줄을 쳐요. 과세 연도. 그리고 그 무엇도 밑줄이냐? 세목도 밑줄입니다. 세목. 그리고 세액 따로 밑줄. 그리고 산출 근거. 세액 및 산출 근거 있죠? 그다음에 납부 기한 밑줄, 납부 장소 밑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 첫째 과세 연도 있죠. 그다음에 세목이 있죠. 그다음에 세액 및 산출 근거가 있죠. 납부 기한이 있고 납부 장소가 있죠. 이 5가지를 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공무원 시험은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나온 적 있어요. 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럴 때 납세 의무자, 납세자,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의 주소 뭐 이런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필요적 고지서 받아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몇 년도치인지 과세 연도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세금이 뭔지. 그럼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세금인지 안 써져 있어. 그럼 화딱지 나겠지. 도대체 뭔 세금이라는 거예요. 예, 화딱지 나죠.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써줘야지. 세액 및 산출 근거.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 아들 세금이 안 써져 있어. 네가 알아서 내라. 이렇게 써져 있네. 고지서에. 그럼 안 되죠.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어디다 납부해라. 또 납부 장소, 납부 장소, 납부 기한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런 걸 기재해서 납부 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 납기 개시라고 그래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이라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이라고 그러죠? 며칠 전? 5일 전. 필요적 기상 5가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중과상급이죠. 이제 지방세니까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네.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밀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이 된 지방세 1천분의 12, 1천분의 12가 1000분의 12가 1.2%죠. 이게 매월이잖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일반가산금의 가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일반가산금의 가산에 징수한다. 동그라미 4번을 중가상금이라고 써요. 중가상금이요. 그러면 지방세는 이 중가상금이 3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니까. 30만 원 이상. 맞고요. 그 옆에다가 국세는 50만 원 이상이라고 써놔요.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중가상금이 가산한다? 100만 원 이상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지방세는 얼마 이상? 방금처럼 30만 원 이상. 그리고 이 중과상금이 지금 분명히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달마다 붙기 때문에 꼭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60개월입니다. 60개월. 몇 개월 한도를 한다? 60개월 한도를 한다.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중과상급이 적용된다. 매월 1천분의 12다. 그 다음에 한도는 60개월로 한다. 60개월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고지서에 2개 이상 세금이 고지되면 어떻게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여러 개의 세금이 고지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재산세 따로, 지방교육세 따로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입니다. 동그라미 5항. 이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몇 줄. 이걸 집행부정지라고 그러죠. 집행부정지 효력 그래요. 집행부정지 효력이죠. 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기간까지 공매 처분은 보류할 수는 있다. 이때 일정 기간은 30일까지로 합니다. 30일까지로. 그러니까 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까지는 30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공매 처분은 보류할 수는 있다. 거기를 60일로 과거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30일까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10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죠. 6번도 마지막으로 하니까 정리해버립니다. 법정기일 전이라고 그러죠. 전에 저당권, 제가 저당권만 썼는데 동산의 질권 또는 전세권 등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 등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그러면 담보채권이 무엇보다 빠릅니다. 세금보다 우선하자 이거지. 그러면 세금이 우선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우선한다 이거요. 법정기일 후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세금이 우선할 뿐이에요. 우리가 담보채권보다 세금이 더 우선한다, 세금을 더 빨리 징수한다는 것은 법정기일 후에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세금이 우선한다는 것이지 법정기일 전 담보채권보다는 세금이 우선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법정기일은 뭘 법정기일이요? 세금이 신고된 날 또는 고지서가 발송된 날이 법정기일이죠. 특히 고지서 발송된 날이에요. 도달일이 아니라. 그럼 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세금보다 빨라. 근데 요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지, 다만.
자, 여러분들 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여러분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 주택이라도 매년 뭐가 나와? 재산세 나와요. 또 뭐요? 고액의 주택 아파트라면, 고액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죠. 저도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 이미 거기에 뭐가 설정돼 있냐? 이 아파트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래도 매년 재산세 나오더라고. 올해도 재산세 나왔어요. 지금 10년도 넘게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로 인해서, 분양받을 때 대출로 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니까. 그래도 매년 뭐가 나와? 재산세가 나와요. 재산세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담보가 설정된 재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전세권이 설정된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조세가 있어. 조세는 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없어요. 언제 저당권이 설정되냐 상관없이 항상 무엇보다 우선한다?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거요.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항상 빠르다. 그러니까 이 언제 저당권이 설정됐든 안 따지겠다 이거야. 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항상 우선한다.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물어봤어요. 전체적으로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전체적인 조세를 물어봤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국세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 된다 이거야. 네? 종합부동산세가. 그 다음에 지방세는 그러면 재산세를 정답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전체로 물어볼 수 있어. 전체로.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이 조세 전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지방세는 이것도 있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뭣도 있어.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어. 그 다음에 앞에 생략하겠어. 이 재산세, 요놈에 따라붙어 오는 20%, 따라붙어 오는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따라붙어 오는 거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뭣도 있다?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더 추가 설명이죠. 분명히 문제 6번은 법정 기일 전이라 말 들어있어.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지방세 세금보다 우선한다.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당의 재산이라고 돼 있어. 재산에다 비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다음 중 그래서 담보채권보다 항상이란 말 들어있네. 항상 우선해서 징수되는 방금 당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여러 개 중에서 국세로만 옳은 거 그랬죠? 종합부동산세 3번이 정답이 되네.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당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서 국세로만 물어봤죠? 뭐가 답이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물어보면 뭐가 답으로 나온다? 재산세를 답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닌 건 나와.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여러 가지 조세, 전체적인 조세, 요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닌 것은 나오면 거의 정답이 소득세가 답이에요. 양도소득세 등. 양도소득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또 취득세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이에요. 취득이라는 사실, 행위에 대한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것,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을 정답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자료 줘. 가로 1, 가로 2 이렇게 자료 줘가지고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로만 모두 옳은 것, 그러면 꼭 이런 거 찾아줘야 돼요. 이런 거 찾아줍니다. 예. 자, 이 문제로 끝. 일단 여기서 정답은 3번.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자, 취득세 문제입니다. 자, 기업은 지목 변경됐네. 가액 증가, 취득세 과세되죠? 무조건 동그라미. 과세되는 것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과세된다. 니은번 건축물 이전됐죠. 건축물 이전도 취득세 과세되죠. 자, 건축물 이전 취득세 어떻게 과세되냐. 취득세는 당연히 표준세율이 있지. 표준세율이. 건축물 이전도 원시취득, 건축물 이전 원취득 표준세율로 과세돼. 근데 뒷말에 이런 말이 있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그 말에 답이죠. 그러면
그러면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되지 않으면 특례예요. 특례를 줍니다. 특례. 어떤 특례냐?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되지 않으면 중과 기준세율을 빼줘요.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를 한다라고 돼 있어? 1,000분의 20, 2%를 한다 이거 2%. 1,000분의 20을 빼줘요.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되면 몇 프로를 빼고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2%를 빼고 과세입니다. 만약에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한 부분이라고 나와. 초과 부분.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됐단 말이에요. 이전 했는데 초과 부분은 무조건 뭐요? 하얀 거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주고 그죠? 이것도 과세돼. 그래서 디귿도 과세돼. 동그라미. 디귿 여러 번 나오네.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등기되지 않았다. 무조건 과세돼. 에이, 취득세는 실질과세잖아요.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유자나 양수인은 각각 취득한 자로 본다. 취득세도 앞세우면 집니다. 등기 등을 안 해도. 1번 공유수매를 매입하거나 간척하여 토지 조성이죠.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돼요. 토지 조성 밑줄 치고 원시 취득 취득세 과세되죠. 그런데 농지가 아니면 그랬네. 이렇게 토지를 조성했는데 농지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가 농지요. 농지로 조성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천, 바다 등을 농지로 조성해요. 매립해서. 그러면 취득세가 면제돼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농지가 아님이라고 돼 있죠. 그럼 취득세 과세되겠죠. 원시 취득으로 과세돼요. 그럼 동그라미.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모두 과세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3번으로 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 이전 기본서 할 때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되지 않으면 노란 거 중과 기준세를 빼주고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된 부분은 노란 걸 안 빼주죠. 그죠? 꼭 건축물 이전 종전가액이 초과되지 않을 때도 취득세 과세됩니다. 확실히 과세돼요. 8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 앞에다가 건축하거나 라는 말 하나 더 써놔요. 건축하거나. 건축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잘못됐죠? 100분의 90이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증명이 됐을 때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득으로 증명된 금액 등을 합산해야 대비출 합산한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거요.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왜 법인장부가 아닌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까지 합산해 줄까? 법인장부로 100분의 90이 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100분의 90이 넘는 가격이 100분의 80으로 틀리게 잘 나온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2항. 동그라미 2항은 사실상 취득을 했고 2년 안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2년 안에 팔게 될 때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리죠? 기간 제한 없어. 기간 제한 없어.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언제 매각하더라도 매각할 때는 100분의 80의 중과산세입니다. 2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결론이에요. 기간 2년 이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될 때는 100분의 80의 중과산세입니다. 타인에게 매각될 때는 어쩐다? 100분의 100분의 80의 중과산세죠. 그런데 중과산세가 배제되는 거 있죠. 적용 안 되는 거.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취득 의제 있잖아.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지목 변경, 과점주주 등 취득 의제되는 거 있죠. 취득으로 본다. 이 부분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지목 변경 등은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동그란 3항입니다.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법인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이다. 비출 입증돼. 입증될 때 취득세 계산은 지목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 차액 원래 차액이란 말에다 비출이고 차액은 증간가액이요. 지목 변경은 증간가액인 차액 늘어난 거 차액으로 더 늘어난 거 증간가액이 맞기는 해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근데
지목 변경에 우리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상으로 증명되겠잖아요. 비용이. 그때는 비용으로 한다요. 증명시는 뭘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증명될 때는 증명된 비용이 있잖아요. 증명된 비용. 그 비용으로 합니다. 증명됐는데 입증됐어도 전후 시가표준의 차익, 증가된 차익으로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입증되면 뭘 한다? 그 비용. 그 비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동료 4번 차량 기장비, 선박, 항공기 네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에서 승계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제조, 조립 등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지.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가 뭐 K7을 제조 조립해서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니까? 없다. 그러면 이걸 뭐요? 승계. 내가 승계 취득하잖아요. 이럴 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어떤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하나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항 이것도 뭐 기본서나 문제풀이에 요약집 할 때 강의를 해줬는데 자, 그 남의 그 땅에다가 남의 그 땅에 이거 남의 그 땅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주택을 건축하거나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하거나 증축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택을 남의 그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했다니까? 그리고 이 신축, 증축한 이 건물, 주택 소유자가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을 해요. 이 토지 취득을 해요. 그러면 토지 취득할 때는 옛날 2016년 말까지는 이 토지 취득을 주택 유상, 이 주택의 유상 취득으로 함께 봤어. 함께 봤어. 근데 작년부터 개정됐어. 이건 주택 유상거래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이면 6억 이하는 1처분의 10,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주택은 1처분의 10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처분의 20이고 9억 초과 주택 유상거래는 1처분의 30이죠.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야. 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이거야. 아니한다. 즉 그럼 뭘로 보겠냐? 토지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이거요. 토지 유상 취득으로 그럼 토지 유상 취득이면 1처분의 40으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거요. 결론이요. 남의 그 땅에다가 주택을 건물을 건축, 신축, 증축해 놓고 그 주택 건물 소유자가 밑에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가야 돼. 아니한다로 가야 됩니다. 즉 뭘 적용하겠다 이거요. 토지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유상 취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거요. 주택 취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슨 취득? 토지 취득으로 보겠다 이거. 토지 취득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어요. 동그라미 5항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그 소유자의 배우자도 포함해서 그 해당 주택의 토지를 따로 취득을 해. 그러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가 잘못되어 있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로 가야 돼요.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주택으로 세금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만 취득세 내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6억 이하짜리니까 1%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 토지 유상 취득 4% 세금을 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잘 해줘야 돼요. 자, 9번입니다. 9번도 여러 번 나왔네요. 9번도. 자,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때 포함될 수 뭐라고 됐어? 없는 항목으로 비출. 없는 항목. 있는 항목으로 답을 찾으면 안 돼. 없는 항목으로 물어봤어. 근데 취득자가 누구냐? 개인이 취득자예요.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했네. 유상 취득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국수 공판장 검증이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6가지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죠. 그죠? 근데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함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추가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과세표준이 늘어나요. 예?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있죠.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죠. 그런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거죠. 과세표준 불포함하겠다.
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잘 물어본 것이 이거죠. 거의 나오는 것이 포함되는 항목.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맞아요?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는 항목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줘야 돼. 이거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할부 이자나 연체료,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할부 이자나 연체료는 법인이 취득자인 경우 그러면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요. 그래서 꼭 할부 이자나 연체료 등이 나오면 취득자가 법인에 해당되면 취득가액에 시켜준다.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나오면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포함되는 항목도 이것도 잘 내죠. 누가 부담하는 거, 누가 부담? 취득자가 부담하는 거 있잖아. 취득자,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조건 부담액 및, 그래, 부담액 및. 사는 사람, 취득자가 빚을 인수해서 채무 인수액도 포함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소개비 등도 포함되잖아요. 취득에 필요한 소개비 등 포함되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죠. 판매비용, 광고비용 등 판매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 전기나 가스를 누가 부담해? 가스료 등을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용자, 쓰는 사람이 분담 비용, 이용하는 사람이 분담하는 비용, 가스, 열 등을. 그죠? 그 다음에 세금,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안 되죠. 그죠? 또 잘 나온 거, 할인금액 깎아지는 거 있잖아요. 깎아지는 거.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할인되잖아요. 할인. 일시급으로 지급되면 할인되죠. 뭐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계산 문제로도 출제될 수도 있고 이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다 출제했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됐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이쪽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뭐요? 포함될 수 없는 항목. 모두 골라라. 개인이 취득한 거요. 그럼 기억은 할인 금액이다. 밑줄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은 절대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죠. 가입표.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요. 니은번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죠. 포함되는 항목 동그라미. 포함시켜주는 것은 동그라미.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가입표. 그 다음에 이것은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라고 주어져 있죠. 취득자가 누구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취득이죠.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입표로 해놔야 돼. 개인이 취득자이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취득대금 외외 당사자 약정액은 누가 부담?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취득자 부담액으로 돼 있죠? 포함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음번 판매비용 밑줄.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입표. 그 다음에 비읍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했죠?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입표.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가입표로 된 거. 기억, 할인 금액. 디귿, 개인이 취득자이니까 이자 상당액 연체료. 그 다음에 미음, 판매비용. 그 다음에 비읍,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됐나요? 네. 그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으로 물어봤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우리 취득세 세율에서 특례가 두 가지 있죠. 취득세 세율 특례 두 가지. 작년에 두 가지 있어서 이걸로 낸다. 그래서 이걸로 냈잖아요. 첫째 형식적 취득 등. 작년 28회 때는 이걸로 냈잖아요. 이거 세율 특례에서 형식적 취득 등. 형식적 취득 등은 적용세율이 어떻게 적용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 빼는 거. 조금 전에 중과 기준세율. 조금 전에 건축물 이전,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특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또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서로 간의 취득. 또 법인의 합병. 맞아요? 올해 추가됐죠. 합의물이.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 근데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인데 당연히 뭐요? 자기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돼. 지분이 초과되지 아니해야 돼. 원래 우리가 분할 그러면 표준세율이 1.5로 23이라니까
합의물, 총유물 분할 그러면 공유물 분할 그러면 천분의 23이라니까. 근데 공유물이나 합의물이 분할됐는데 종전 자기 지분을 초과되지 아니하게 돼. 그러면 뭘 빼줘? 중각 기준세율 2%를 빼준다 이 말이야. 그렇죠? 초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혼시 재산분할도 가잖아요. 민법상 재산분할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아닌 거, 요것에 아닌 거 나오면 답이 정해져 있어. 답이 정해져 있어. 두 번째 특례. 특례는 취득 의제 등이죠. 취득 의제 등. 취득 의제 등은 무조건 어떻게 세금을 적용합니까? 중각 기준세율만 적용해요. 중각 기준세율만. 그럼 중각 기준세율 요것만 딱 적용하는 거 있어요. 요것만 적용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요?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에 따라 가액 증가 있잖아요. 이거 주의해라고 했죠. 건축물 개수인데 면적 증가는 제외.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면적 증가는 제외시켜 주는 거죠. 또 있어. 또 있어요. 뭐 또 있어요? 예? 그지? 과점주제 주익취도 있잖아. 과점주주. 그죠? 그 다음에 또 무덤과 묘진 토지취득, 무덤과 묘지 토지취득, 또 1년 초과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해야 돼. 1년 초과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죠. 여기에도 더 있어. 레저시설 등도 있어.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아닌 것 그랬어. 그럼 1항 차량 등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맞죠? 동그라미 2항 건축물 개수로 인한 거예요. 근데 개수라고 밑줄. 근데 그 가로 안에 면적 증가는 제외라고 돼 있죠? 면적 증가는 따로 원시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3항은 그 뜰이만 밑줄. 과점주제 취득. 과점주제 취득도 2%만 적용해요. 과점주주. 4번 공유물 합의물 분할. 4번이 정답이네. 4번은 이렇게 되죠. 공유물 합의물 분할이 올해 초과됐어. 그러면서 가로 안에 보면 종전 어떤 가액을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초과 부분은 제외라고 돼 있죠. 종전 지분을 자기 지분을 초과되면 안 돼. 초과 부분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동그라 5항입니다. 무덤과 묘진 토지취득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 5번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놔요. 임시건축물로서 1년 초과. 임시건축물로서 1년 초과. 임시건축물로서 1년 초과. 1년 초과도 이렇게 중각 기준세를 적용합니다.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유력하죠. 그 다음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중과세를 다 써놨어요. 거기 다 써놨어요. 자, 우리 취득세 중과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취득세 중과세. 첫째, 사치성 재산이 있죠.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적용해요? 예, 적용되는 것이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합산인데 중각 기준세율이 2%잖아요. 요놈의 100분의 400이라고 그래요. 400. 꼭 100분의 400으로 합산합니다. 100분의 400으로 합산한다는 거. 사치성 재산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별장, 해운제 골프장. 골프장은 임목까지 포함돼. 골프장 토지 건축물 및 그 골프장의 임목까지.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5가지만 돼요. 5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네 개만 해당되겠네. 기역, 끝들이 별장, 니은번, 해운제 골프장, 임목까지 포함돼. 디귿, 고급 주택, 리을, 고급 오락장.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이 정답이 되고, 1번이.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있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그럽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사업용이란 말 들어가야 돼요.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이요. 부동산 등. 사업용의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해요. 과밀 억제 권역.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네요. 사치성 재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표준세율에다가 더하기예요. 더하기인데 중각 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으로만 합니다. 100분의 200. 과밀 억제 권역은 중각 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으로 더해요. 과밀 억제 권역은 그죠?
과밀 억제 권역 내 사업용.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에 사업용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이렇게. 예?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했다. 사업용 과세 물건, 부동산 등 취득. 그럼 이렇게 돼. 그다음 이제 대도시내가 있죠. 대도시내는 그냥 부동산 법인 설립 등. 여기는 이제 법인의 설립 등이요. 설치도 들어가니까 등이라고 써버렸어요, 제가. 설치도 들어가니까. 법인의 설립 등에서 무슨 취득? 부동산 취득. 여기는 부동산 취득만 가. 그러면 여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겠네요. 그러면 적용세율이 어떻게 된다고? 표준세율 곱하기요. 100분의 300이요. 100분의 300. 예? 3배. 100분의 300 있어요. 100분의 300. 여기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에 곱하기 100분의 200. 예? 100분의 200. 100분의 200. 2배. 100분의 200. 그렇죠? 앞에서 3배를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빼. 2배를 빼. 2%의 2배를 빼. 중과기준 2%의 2배를 빼죠. 자, 이게 중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자, 그런데 이제 어렵게 낸다. 올해 막 완전히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 과밀 억제 권역 내하고 대도시하고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럼 2번과 3번이 중복되면 보세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과밀 억제 권역은 2%의 2배를 더하기로 되고 여기 대도시는 2%의 2배를 빼게 되지. 그러니까 2%의 2배를 더하고 2배 빼고 그러니까 없어져 이거. 더하는 거 빼는 것이 서로 상쇄된다니까. 그럼 남은 것이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도 중복되니까 하나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되니까. 표준세율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빼죠. 그럼 뭐만 남아? 표준세율의 3배만 남아. 그렇죠? 그래서 2번 과밀억제 권역, 3번 대도시 내 동시에 적용시 그래요. 동시에 적용시는 그러면 더하고 빼니까 상쇄돼 버려. 그래서 뭐만 남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번과 3번 동시에 적용시는 어쩐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만 남는다. 표준세율 중복되니까 빼야 되고 표준세율의 3배만 남아. 네.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 사치성하고 대도시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치성은 2%의 4배를 더하기잖아요. 4배를. 근데 3번 대도시는 뭐요? 2%의 2배를 빼죠. 그러면 4배 더하고 2배 빼면 몇 배만 남아? 2배만 남지. 2배만. 그리고 표준세율 300이 있어야 되잖아. 표준세율 300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 플러스 2배 남잖아. 2배. 중과기준세율의 2배가 남지. 예? 여기는 4배 더하고 여기는 2배 빼니까 4배에서 2배를 빼면 2배만 남죠. 2배만 더하기 그리고 뭐가 남아? 표준세율의 300. 예? 표준세율의 300. 그래서 1번과 3번이 동시에 적용되면 표준세율의 300 더하기 합산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2배. 100분의 300에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2배. 예? 1번과 3번이 중복되면 2번과 3번이 중복되면 표준세율의 3배만 남아. 예? 오케이? 네. 다 했어요. 다 설명했어요. 중과세. 자, 그러면 11번에는 정답이 1번이라고 있고요. 그 11번에서 기억니은티그 리을 고보락장 있죠. 고보락장 있잖아요. 리을 옆에다가 고급 선박 하나 더 써놔요. 고급 선박 하나 써놔요. 그래서 기억니은티그 리을 고보락장 고급 선박까지는 요 1번 이렇게 세금이 계산돼.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과밀억제 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대로 제목대로 그대로 법인 밑줄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러면 요거 2번 요쪽 세금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 그 다음에 비읍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등의 본점 주사무소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돼 있죠. 요거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 부동산 취득 있죠. 그럼 요거 3번항 표준세율 3배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오케이? 예, 다 있습니다. 중과세. 예, 한 문제 갖고 다 해보잖아요. 한 문제 가지고. 저도 생각 있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1항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나왔죠. 이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수선은 취득의 경우는 과세돼요. 그러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이음절 개수로 인한 경우는 9억 원 이하 시 비과세예요. 비과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공동주택 뭘로 나와? 개수로 나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건축법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나와. 대수선으로 나오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확인만. 동그라미 2항 건물,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데 면적 증가에 대한 줄. 면적 증가분은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가 적용. 맞습니다. 3항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성립됐어. 등록면허세가 먼저 성립됐어. 그럼 등록면허세 세금이 과세돼. 그 후로 취득시가 도래되면 취득세가 조금 과세가 돼야 돼. 중과기준세를 적용. 맞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이루어졌다고? 등기부터 먼저 났어. 등기부터 등록면허세 등기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먼저 이루어졌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취득시가 도래되면 취득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도래되면 취득세는 뭔만 적용?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추가 시험 봐라고 옛날 016에서 15회처럼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관리소장하는 그 주택관리사가 보통 한 18,000에서 2만 명 정도 봐요. 그러면 1차에서 걸러요. 1차에서 한 13% 정도 걸러요. 13%, 16% 정도. 2만 명이 13%면 얼마입니까? 한 2,600명이죠. 그래 한 2,600명에서 뭐 2,800명 그 사이로 1차로 걸러져. 그러면 그 2,800명 그 사람들이 이제 2차만 봐요. 1차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면 1차에서 이미 2만 명에서 2,600명으로 걸러졌죠. 2,600명으로 걸러졌죠. 그럼 그 2,600명이 봐. 그러면 과거에는 거의 합격률이 2,600명에서 거의 합격률이 2,300명 막 이런 식으로 80몇 프로 합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낮을 때가 67%인가를 합격을 했어. 가장 낮을 때가. 그러면 2,600명에서 뭐 한 80% 잡으면은 하여튼 뭐 2,000몇 명 정도 합격했잖아. 2,000명 정도. 근데 올해 2차 시험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내버렸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8%도 안 된다고 그래. 8%도 안 된다. 그러니까 2,000명에 봤다면 3,000명 봤다면 3824 그러니까 200 몇 명 정도나 200명 더. 그러니까 거의 작년까지는 거의 공부하게 되면 공부 맘먹고 하게 되면 거의 합격을 했어요. 거의 두 과목이거든. 네? 두 과목 거의 합격을 했어. 근데 올해 와가지고 협회 말 들은 것 같아요. 협회 말 들어가지고 올해 8%도 안 되게. 그러니까 다 합격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게 내서 추가 시험 봐라라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인중개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서도 제가 주택관리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1차도 좀 높게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좀 몇 개로 안 됐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잘 나왔어요. 충분히 합격은 다 걱정하지 말았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니까. 근데 문제가 엄청 깊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료도 주면 뭐 기억, 리엇,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막 6개 정도 줘가지고 이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뭐뭐이 옳은 것으로만 올바르게. 그럼 다 읽어봐야 돼 이거. 예. 그리고 가로 넣기가 또 나왔는데 과거에는 가로 넣기 단답형이 있어요. 가로 넣기가 하나 쳐지거나 대부분 한 과목당 가로 넣기가 16문제인데 옛날에는 16문제 중에서 가로 하나 쳐진 것이 13개, 4개, 14개 정도 되고 가로 2개 쳐진 것이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16문제 중에서 가로가 2개,
나 3개로 쳐진 것이 14개가 되고 가로 하나 쳐진 것이 두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렵게 됐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걸 왜 해줬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본 분들하고 그다음에 강연 스님들이랑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국회 앞에 의사당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합니다. 추가 시험을 실시해달라고. 그런데 근데 여기 모 교수님이 공인중개사 또는 뭐 다른 뭐 시험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손해평가산이 뭐니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 비슷한 자격증 시험 9개하고 주택관리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 2차를 동시에 보잖아요. 동시에 해가지고 적으면 보통 20%, 1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본다 그러면 20%면 한 3만 몇 명 정도 나온단 말이야. 동시에 1, 2차 다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한 10몇 프로 돼요. 근데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돼버려? 주택관리사는 자 1차에서 13%로 걸렸죠. 자 그 다음에 그 2,000명에서 이번에 그러면 2만 명에서 이번에 800명 합격했어. 몇 프로요? 4%밖에 안 되잖아요. 4%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과거에 다른 자격증하고 주택관리사 비교해버리면 합격률이 엄청 낮아요. 합격률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담당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누구, 그 다음에 일부 시험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방송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놓고 모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다른 자격증을 비교해가지고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택관리사 합격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합격이 어떻게 되느냐, 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가 답을 보대. 왜 그것까지 분석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이걸로 지금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언론에 안 타서 그렇지 좀 시끄러워요. 사람 수가 적어서. 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 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번에 중개사 시험 들어갈 때 분명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의식할 거다 이거요. 이걸 의식해서 문제를 거시기 문제들은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될지 나쁜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 출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것을 좀 반영을 해서 답이 좀 다른 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제를 내지 마라 뭐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 좀 지역적인 문제는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서울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일단 중개사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주택관리사 이번에 봤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하나 차이는 거 떨어졌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가서 문제를 일일이 보니까 기본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기본서에 대부분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있는데 좀 많이 있는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부분은 너무한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 이거야. 그리고 기술사 수준 이상으로 문제를 냈어요. 하여튼 간에 상당히 문제를 까다롭게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긍정적으로 적용할지 부정적으로 적용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12번 그래서 문제 12번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이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기본서에서 안 했던 거죠. 시간 부족으로 안 했던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다시 읽어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가 납세 의무가 미리 성립됐어. 등록 면허세부터 먼저 냈어. 그 후에 나중에 취득 시기가 도래가 되면 이 건축물의 취득은 뭔만 적용한다?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이거요.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농지 외의 부동산
주택이 아니네요. 농지 외의 부동산 매매는 유상이죠. 매매에다 밑줄 치고 밑에다 교환 하나 더 써놔. 교환으로 내도 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습니다. 농지 이외의 상가 등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첨분의 40 맞죠? 농지라면 1첨분의 30, 농지 외의 부동산은 1첨분의 40, 교환으로 매매 등으로 나오면 동그라미 5번입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탄력세율 인정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만 틀렸어요. 13번 하나 더 보고 쉬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1항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잘못돼 있죠? 원래는 빠른 날이 맞아.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맞아요. 다만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됐나요?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돼. 동그라미 2항입니다. 연부취득인데 등기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을 그러면 안 돼요. 연부취득은 그때 연부금 지급일로예요. 매회란 말 써요. 연부취득은 여러 번 나눠서 취득을 해. 그래서 매회란 말 들어가. 매회. 여러 번. 그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입니다. 그때마다 연부금 지급된 날이라니까. 그러면 5차례 지급되면 5차례 지급된 마다 취득이 돼. 단서가 있어. 다만 등기 등록이 빠른 경우에는 빠른 등기일 등록일로 한다. 다만 등기 등록이 빠른 경우는 뭘 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한다. 언제가 취득식인데 연부취득은 매번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로 한다. 다만 등기 등록이 빠른 경우는 언제로? 등기일이나 등록일이다. 2항도 틀렸네. 3항입니다.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의 입증이다 밑줄. 그러면 끝들이 뭘 해야 돼? 그 입증된 비용을 한다. 조금 전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의 입증이란 말 들어있죠? 그때는 뭘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3번도 틀렸어요. 동 4번. 법인이 장부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가산세가 있죠? 이때는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20인데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는 100분의 10이에요. 5번이 맞네요. 그러면 지목 변경 미출이고 에다가 하나 더 써.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그 취득 의제 있잖아. 취득으로 보는 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 이런 취득 의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100분의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옳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세 총론과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수업이 올해 시험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4번부터 합니다.